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열차가 하얼빈을 향하고 있었다. 이미 하얼빈 역엔 한 젊은이가 이토 히로부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중근이었다.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 배후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이번 일을 누구와 상의하거나 알렸을 텐데 알리지 않았다. 의병의 총지휘관은 누구이며 어디 있는가?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어떤 명령을 받았을 것이 아닌가? 특별히 어떤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니다. 결국 혼자서 결행할 생각이었는가? 그렇다. 그러나 안중근은 끝까지 암살 배후를 밝히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베일에 가려진 인물, 그의 이름은 최재형이다. 삼일운동의 영향으로 중국 상해에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안창호, 김규식, 이동휘 등이 임시정부의 강요로 임명이 됐는데요. 그중 임시정부의 살림을 이끌어갈 인물로 재무총장의 최재형이 임명됐습니다. 최재형은 당시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한반도는 물론 해외에서의 무장 항일운동까지 지원할 수 있는 힘과 재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재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항일운동의 대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의 업적이 큰데 비해서 그 이름은 지금도 낯설기만 한데요. 최재형은 항일 독립운동에 있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을까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제작진은 이곳에 최재형의 직계 후손이 살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찾아 나섰다. 최재형의 손자 최발렌틴 씨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최재형의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최재형이 사망하기 2년 전에 찍은 사진이다. Это Алексей, брат его еще. Вот это сын Алексея, сын Лев. Вот это вот фотография такая была. Это единица фотография сохранилась, которая его живая, что называется, историческая. 손자의 노력으로 최재형의 모습은 가까스로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1962년에 수여된 건국공로 훈장이 전달되는 데에도 33년이 걸렸다. 한러 수교 이전 냉전 논리에 가로막혀 최재형은 사후 70여 년간 그늘에 가리어 있었다. Я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вообще, конечно, вот я рос, и если чувствовал себя корейцем, то только в отрицательном понятии, не в этом самом понятии. Вот. И когда сказали, и когда вот приходит такая слава, когда поднимают тебе, говорят, что вот твой дед был, вот вождь был, что это лидер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это, конечно, вот даже непередаваемое чувство, как это было. 그런데 잠시 후 최발렌틴은 제작진에게 뭔가 보여줄 게 있다며 깊숙한 곳에 간직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다. Вот эти все документы.
Ну вот видите, это вот рукопись, которую написала дочь Петра Семеновича, Ольга Петровна. Это моя жизнь. Она пишет здесь в первой части о Петре Семеновиче, очень много пишет вообще, как они жили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сколько было детей, как они, чем занимался Петр Семенович, как его занимался обустройством крестьян, вот, о том, как организовал партизанское движение. Вот здесь она все хорошо помнит и пишет об этом. Вот. И вторая часть, это ее личная жизнь уже была. Вот. Это... 최발렌틴 씨가 최재형의 삶을 추적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돌아가신 고모 최올가의 자서전이었다. 최올가는 어릴 적 직접 보고 들은 아버지 최재형에 관해 꼼꼼한 기록을 남겨놓았다. (1906년)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일본군을 한 명이라도 살해한다면 독립운동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1908년 러시아 연추의 최재형 집에 한반도와 해외에 흩어져 있던 의병들이 집결했다. 항일 의병들은 일본군과의 대대적인 결전을 앞두고 있었다. 그 항전의 총책임자가 최재형이었다. 한반도를 잠식한 일본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무력인 군대를 1907년 해산시킨다. 의병들이 전국에서 일어나 격렬히 항거했지만 일본의 적극적인 진압으로 인해 설 곳을 잃어갔다. 뿐만 아니라 초라한 무기로 무장한 의병은 이미 일본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국내에서의 무장 항쟁이 어려워지자 의병들은 그 기반을 국외로 옮기게 되는데 특히 두만강과 접경지대인 러시아 연추로의 이동이 많았다. 그리고 연추엔 바로 최재형이 살고 있었다. 예, 기초. 기초가 있고 저기 기초 있잖아. 그러니까 규모가 아주 컸잖아요, 집이. 최재형은 흩어진 의병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아 항일 의병운동의 본거지를 마련했다. 의병들은 최재형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군자금을 제공받았다. 러시아에 있는 모든 항일 의병 세력의 결합, 동의회가 창설된 것이다. 최재형 집에서 이제 독립운동 동의회가 조직되고 그리고 안중근 같은 이사님들이 이제 동회에 지내면서 단지 당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최재형 집에서 단지 동맹도 하고 동의회도 진행되고 그게 아주 독립운동에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동의회는 총장인 최재형을 필두로 간도관리사였던 이범인이 부총장을, 해이금 일사였던 이위종이 회장을 맡으며 그 아래 안중근 등의 주요 회원이 참석해 발기됐다. 최재형은 러시아 최초의 한글 신문인 해조신문에 동의회의 취지서를 실어 일본과의 대격전이 멀지 않았음을 공표한다. 총알을 피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붉은 피로 독립기를 크게 쓰고 동심동력하여 성명을 동맹하기로 청천백일에 증명하노니 슬프다 동지 제군이여. 최재형의 계획은 러시아 국경을 넘어 한반도로 침투하는 국내 진공작전이었다. 최재형은 의병들을 100명 내외의 소규모 부대로 나누어 두만강 일대로 향하게 했다. 1908년 7월 7일 의병들은 일본 수비대의 경비가 취약한 지점을 공격, 러시아의 국경지대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인다.
러시아 국경 수비대는 7월 15일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한다. 한인 의병부대는 경흥시 외곽과 두만강 상하류에 있는 일본군 초소와 소규모 부대들을 모두 격파했다. 의병들은 곧이어 국내 진격에 나선다. 회령 인근 전투에서 당시 일본군은 100명에 이르는 사상을 입은 데 반해 의병들의 피해는 부상 4명에 그쳤다. 항일 의병의 놀라운 변화, 그 핵심은 최재형의 무기 지원이었다. 최재형은 러시아 군인들로부터 최신식 무기를 들여왔던 것이다. 최재형은 과연 어떤 무기들로 의병들의 전투력을 향상시켰을까? 러시아 함대 창설 300주년을 맞아 세운 요새 박물관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다양한 무기들이 전시돼 있다. 이곳에 1900년대 초에 쓰인 러시아의 대표적인 총기가 전시돼 있다. 바로 모신 소총이다. 모신 소총은 2차 세계대전까지 사용될 정도로 당시 러시아 육군의 주력 소총이었다. 4kg대에 비교적 가벼울 뿐만 아니라 유효 사거리는 550m에 달해 당시 일본의 주력 소총인 38식 소총에 비해 앞섰다. 그렇다면 최재형은 러시아의 주력 소총을 어떻게 구했을까? 당시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서 패해 일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최재형은 그런 러시아 군인들을 설득해 심정적인 응원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국내 진공작전의 활약상을 보여준 러시아 항일 의병의 배경엔 최재형이 있었다. 최재형은 러시아 군사 물자까지 끌어와 의병에게 조달할 만큼 그야말로 러시아 지역의 큰 손이었습니다. 동의회가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군자금도 최재형의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재형은 함경도 노비의 아들이었습니다. 러시아로 이주한 계기도 1860년대에 발생한 함경도 지역의 심한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지 않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어떻게 항일 의병 부대를 이끌 수 있는 힘을 키웠던 것일까요? 1869년 당시 10살이었던 최재형은 형과 아버지를 따라 고향 함경도를 떠난다. 삼엄한 국경 경비를 피해 두만강을 건너 중국 훈춘으로 그리고 다시 러시아의 지신허로 이어지는 장정의 길이었다. 지신허는 1860년대에 정착한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세운 마을. 그러나 지금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한인들이 강제 이주되면서 그 자취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눈밭 사이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었다. 예. 연자 방아였다. 몇 년까지는 여기 9개 있었어요, 방아가.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는 3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겨우겨우 이거 하나 찾았잖아. 자꾸 실어내갑니다. 장식하느라고. 더 이상의 흔적은 없을까? 민가를 찾아봤다. Проходите, Наташа.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вот вы в Тизинхэ один живете? Постоянно один. 예, 혼자서. 시지코프 씨는 밭에서 발견한 한인들의 흔적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Вот это корейский плуг. 쟁기였다. 이게 이제
여기다 예 맞아요. 예, 소 예. 쟁기. 예, 예. 예. 호미, Корейская мотыга. 호미, 홈이구나. 호미. 예, 홈이 이렇게. 한인들은 조선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곳 땅을 일구며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초기 정착민들이 이곳을 찾았을 때는 거의 황무지에 가까웠고 이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은 눈물겨웠다. 영국의 지리학자인 이사벨라 비숍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당시의 이곳 상황을 절대 빈곤이라 표현하고 있다.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던 최재형. 결국 지신허에 도착한 지 2년 만인 12살에 가출을 하게 된다. 얼마나 걸었을까? 최재형은 하루 종일 걸어 포시에트 항구에 도착했다. 인근에서 가장 큰 항구였다. 배고픔과 피곤에 지쳐 잠이 든 최재형을 발견한 사람은 표트르 세면오비치라는 러시아 선장이었다. 선장 부부는 최재형을 친아들처럼 귀하게 기른다. 특히 선장 부인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 러시아어뿐 아니라 문학과 과학 등의 서양 학문까지 배우게 된다. 또 최재형은 선장과 함께 여행하며 세계 정세를 익혀나갔다. 그가 6년간 항해한 경로는 무려 2번의 세계 일주에 해당하는 거리다. 그리고 그의 나이 18살이 되었을 때 최재형은 헐벗고 굶주린 소년에서 유식한 인텔리가 되어 있었다. 그 최재형의 하나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최재형이 그 러시아 학교에 입학한 최초의 그 한국인이라는 점입니다. 즉 최재형은 이제 그 러시아 학교 입학을 해서 러시아어를 처음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가 우연한 기회에 모스크바라든가 상트피터스부르크라든가 이런 지역을 또 다녀왔고 또 러시아인과의 어떤 여러 가지 접촉 속에서 언어에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를 배경으로 하고 러시아 극동문서 보관소에는 최재형의 러시아어 실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다. В нашем архиве сохранился единственный документ, который написан рукой Петра Семеновича Цоя. Судя по этому документу, мы можем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Петр Семенович достаточно хорошо владел русским языком. 러시아 정부에 보내는 최재형의 친필 서신. 개인 전용 편지지에 쓴 막힘없는 필체가 화려하다. 언어 장벽이 없는 데다 세계를 경험한 최재형.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의 적극적인 극동정책 추진에 의해 탄생한 도시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러시아에게 있어 블라디보스톡은 그야말로 극동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1880년 블라디보스톡은 연해주의 중심 도시로 떠오른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곳곳에 도로와 철도가 건설되며 무역 중심 도시로 자리 잡는다. 이때 한인 이주자들은 노동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 블라디보스톡에 돌아온 최재형에게도 큰 역할이 찾아왔다. 1884년 연해주의 라즈돌리노이에서 연추에 이르는 200km 도로가 개설될 때 최재형은 러시아어를 모르는 한인 노동자들의 대변자로 도로 건설에 참여한다. 러시아의 극동 진출에 중요했던 이 도로는
지금까지 이용될 정도로 당시엔 대단한 공사였다. 최재형의 역할에 러시아 관료들은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되고 곧이어 최재형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 1880년대 후반 한인들이 거주하는 연추는 군사도시로 한창 성장하고 있었다. 여름이면 러시아 해군의 대함대가 정박했고 보병도 10,000명 이상이 상주했다.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 급히 필요한 것이 군인들이 쓸 생필품이었다. 바로 이들을 상대로 한 군납업이 가장 큰 이윤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등장했다. 최재형은 연추의 한인들을 고용해 군납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최재형이 러시아 군대에 납품한 소만 한 달에 150마리, 러시아 돈으로 환산해서 9만 루블에 이르는 돈이다.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им и иногда превышал 100 и даже 15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год. Это были очень крупные деньги. Можно сказать, например, что зарплата продавца в хорошей компании была в 1912 году была примерно 30-35 рублей. Повар в хорошей компании получал 40 рублей. Чернорабочий получал 15-20 рублей. Так что это были очень крупные деньги.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한 한인들은 최재형의 사업의 원동력이 됐다. 그렇게 해서 확대된 사업은 다시 한인들의 이익으로 돌아갔고 연추의 한인들은 그와 함께 부를 쌓아갔다. 모스크바대 한국학센터, 이곳에서 근무하는 박미하일 교수는 연해주 연추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가 기억하는 최재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주 인기 있는 분이었죠. 왜냐하면 그 선생이 아주 교섭하기 쉬운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누구든지 최장 씨와 같이 어쨌든 동등한 사람으로서 보냈죠. 그리고 누구나 최배직가한테 가서 모든 어려운 생활 문제를 토의할 수 있고 또 방도도 크게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 연추 사람들은 집집마다 최재형의 사진을 걸어놓았을 정도로 최재형의 인기는 대단했다. 1893년 34세 최재형은 한인 최초의 도헌으로 선출된다. 도헌은 우리나라의 군수와 유사한 자리로 최재형은 당당히 한인을 대표하는 러시아 행정조직의 일원이 됐다. И, как я уже сказал, он был очень богатым человеком, и его влияние было очень высокое среди корейцев рус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этому, когда встал вопрос о выборе нового старосты в Янчихинской волости, для многих корейцев не было сомнений, и он был избран единогласно новым старостой Янчихинской волости. Для россий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он также был очень желательным человеком по тем же причинам. 고향을 떠나 마지못해 찾아간 낯선 곳 러시아 연해주. 그러나 희망의 땅이 돼감에 따라 러시아 한인 이주민은 점차 늘어 1900년이 되면 10만 명에 달하게 된다. 최재형의 성공은 곧 한인들의 성공이기도 했다. 최재형이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현지인 같은 러시아어 실력과 그를 믿는 성실한 한인들의 노동력,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뛰어난 사업 수완이 그것이었죠.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그가 하는 사업들은 모두 번창해 나갔습니다. 최재형은 단순히 사업가로만 활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외관을 정비하고 교육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성과들로 인해서 그는 1896년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석을 해서 황제로부터 예복을 하사받고 또한 러시아 정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왜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이처럼 항일 의병 투쟁에 나섰던 것일까요? 1904년 2월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한판 격돌하게 된다. 하지만 전쟁은 오래가지 않았다. 러시아의 참패였다. 최재형은 러일 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조선인인 동시에 러시아 국적을 가진 러시아 국민이었다. 그의 분노는 깊었다. 게다가 이듬해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맺는다. 또한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1907년에 고종을 퇴위시키고 군대마저 강제로 해산한다. 연이어 벌어지는 일본의 만행에 최재형은 구체적인 항일 독립운동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때 계기가 마련된다. 간도에서 활동하던 이범윤이 최재형을 찾아온 것이다. 일본이 러일 전쟁에 승리하고 간도를 차지하자 간도 관리사였던 이범윤은 더 이상 그곳에서 활동할 수 없었다. 이범윤이 데려온 의병들은 상당수가 사냥을 하던 포수 출신들이었고 제대로 된 무기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지원이 절실한 상황. 최재형은 군자금을 대기로 한다. 먼저 의병들에게 러시아 무기를 지급하고 군복과 숙식 또한 마련했다. 더 나아가 최재형은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의병들을 결집시켰다. 이 과정에 그의 자금 10,000루블이 사용됐음이 연해주 군정장관의 보고 기록에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1908년 4월 러시아 최대 의병 조직인 동의회가 발족됐다. 동의회 의병들은 바로 이곳에서 일본군을 대상으로 게릴라전을 벌였다. Место уникальное, и уникальность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именно здесь проходили боевые события, и через эту территорию переходили группы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 территорию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ля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1908년 7월 7일 동의회의 안중근, 어민섭 등은 두만강을 건너 국내 진공작전을 감행한다. 그리고 조선의 일본군 수비대 200여 명과 여러 차례 교전해 타격을 주고 무사히 퇴각한다. 3개국을 넘나들며 공격과 후퇴를 할 수 있는 두만강 일대. 러시아와 조선, 중국의 접경지대인 이곳은 동의회 의병들에게 전략상의 중요한 유충지였다. 동의회는 그 당시에 1908년 7월에
국내 진공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서 신화산에 있는 그 홍이동을 공격하고 아울러서 회령 영산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그 러시아 지역의 그 동해에는 국내 진공 작전을 그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동해의 활동은 해외 독립군의 그러한 국내 진공 작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의병들의 전술에 놀란 일본은 러시아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의병들이 러시아 지역을 본거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한편 러시아는 이런 일본의 요구를 더 이상 묵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 패한 패전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주둔 항일 의병들에 놀란 일본은 최재형을 항일 의병의 배후로 파악하게 되고 러시아를 본격적으로 압박한다. 결국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 바뀌게 되는데 일본 정부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최재형의 활동을 즉각 감시하고 한인 부대의 활동을 금해야 한다. 최재형은 난관에 봉착했다. 가깝게 지내던 러시아 장교들도 그를 지지할 수 없었다. 1908년 7월부터 9월까지 한 2개월여 동안에 그 이제 의병들이 국내로 국경지대뿐만 아니라 깊숙이 이제 그 투입 진공 작전을 벌였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일본 정부는 이제 명확한 근거가 확보를 한 것이 셈이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러시아 정부에다가 항의를 하니까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그냥 묵인할 수는 없는 거죠. 방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러시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의병들을 그 통제하고 그러면 그 금지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게 정책을 전환하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운테르베르게르 극동 지역 총독은 한인들에게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 곧 러시아 정부는 한인 사회를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 국적을 가진 한인들을 징집하기 시작했다. 의병의 근간이었던 젊은이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관리되지 않고 흩어져 있던 무기들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무장투쟁은 일본의 압박과 러시아의 타협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고 연해주 한인 사회를 항일 무장투쟁의 거점으로 이끌던 최재형은 한순간에 러시아의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갑작스러운 러시아의 입장 변화로 곤란해진 최재형. 일본의 음모로 그는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러시아의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누명은 곧 벗겨졌지만 이 일로 인해서 최재형은 토헌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전처럼 눈에 띄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최재형. 그는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러시아 극동문서보관소엔 최재형이 무장투쟁 대신 새로운 길을 모색한 증거물이 남아있다. 연해주 한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발행한 대동공보가 그것이다. 신분요. 1909년 연해주엔 이미 10만이 넘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급격히 증가한 한인들을 한데 결집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무기로 최재형은 신문을 선택한 것이다. Петр Семенович Цой осмелился печатать статьи, которые призывали корейцев,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проживали в России, к борьбе
с японскими колонизаторами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этому газета носила довольно яркий характер, и на это не могли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е могли не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я ни японцы, ни россий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Газета была закрыта. 최재형의 대동공보 기사나 논설엔 일본에 대한 과격한 표현들이 자주 눈에 띈다. 대동공보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미국, 멕시코, 영국 등 한인이 거주하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일본이 대동공보에 긴장했음이 당시 제러 한인 관계 보고서에 나와 있다. 대동공보가 항상 과격한 논조로서 베일루이식 고취에 노력하고 있고, 이에 노령 주제 한인들의 베일 사상은 날로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무장 투쟁 대신 선택한 신문을 통해 최재형은 보다 효과적인 항일 투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1909년) 가을, 한 남자가 대동공보사를 찾아온다. 연추의 대동공보 통신원인 안중근이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상을 만나기 위해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기사를 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안중근은 왜 최재형을 찾아온 것일까? 당시의 기억을 최재형의 딸인 올가는 그녀의 자서전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У нас в Новокиевске жил Ан Инчири. Звали его и Ан Инса, и еще как-то. Он готовился к террору. Нарисовал на стене сарая 3 фигуры и тренировался стрелять в них. Моя сестра Соня как-то играли во дворе и видели это. Ан Чин Ири уехал в Харбин, убил там какого-то японского военного начальника и тут же был расстрелян. 최재형은 거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곧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다. 처단 장소는 하얼빈역. 러시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재판은 러시아 법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컸다. 체포 시엔 공개 재판을 통해 대한제국의 사정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드디어 1909년 10월 21일 대동공보사의 편집실에 머물던 안중근과 우덕수는 신문사를 통해 마련된 얼마간의 자금과 권총 3정을 들고 대동공보사를 나섰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고 하얼빈을 향했다. 그 사이 최재형은 대동공보의 주필이자 변호사인 미하일 로프를 대기시키고 있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 마침내 이토 히로부미의 모습이 안중근의 시야에 들어왔다. 안중근의 총알은 정확히 이토 히로부미를 관통했다. 마침내 조선 침략의 원흉이 사라진 것에 대해 한인 동포들은 감격스러워했다. 최재형은 지체할 수 없었다.
러시아 변호사를 즉각 하얼빈으로 보낸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으로 재판권은 일본으로 넘어갔고 일본 간선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토공이 만주를 순시한다는 소식은 언제 알았나? 블라딕보스토크로 어느 날 신문에서도 보았고 풍문으로도 들었다. 신문? 어느 신문사인가? 대동 공보사에 가서 신문을 보았다. 따로 사람을 만나진 않았나? 신문을 좀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을 뿐이다. 일본은 암살의 배후를 밝혀내지 못했다. 안중근은 모두 혼자 꾸민 일이며 자금도 빌려서 마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중근 의사가 활동했던 1909년에 그 당시에 그 러시아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갔던 인물이 바로 최재형입니다. 최재형은 동해의 총재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의 모든 재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최재형입니다. 따라서 최재형의 체포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지역 항일 독립운동의 와해를 곧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중근 의사는 철저하게 최재형이라는 인물을 감쌌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재형은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끝내 안중근을 죽음으로부터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안중근이 일제에 의해 사형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재형의 집에 안중근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찾아왔다. 최재형이 이들을 보살피기로 한 것이다. 최재형이 안중근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토 히로부미 암살 이후 연해주의 한인들에 대한 러시아의 감시와 압박은 심해졌습니다. 항일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상설은 체포됐고 이 범인은 멀리 이르쿠츠크 지역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최재형의 신상도 역시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9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권업회를 창설하는 등 독립운동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 갈 수는 없었습니다. 1916년 최재형은 러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된다. 이미 조선을 합병한 일본이 최재형을 일본 스파이로 몰아 러시아에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무혐의로 풀려나긴 했지만 러시아는 최재형을 경계하며 그와의 관계를 끊어나갔고 거래 또한 하려들지 않았다. 최재형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에 특히 그의 경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부는 독립운동에 거의 사용을 하였고 또 경제적인 활동은 또 일본과 러시아의 견제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연해주 우슬리스크. 이곳은 최재형이 마지막 발자취를 남긴 곳이다. 바로 이 집이 최재형 선생님이 마지막에 사셨던 집입니다. 한때 이루었던 부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집에서 최재형은 그의 말년을 보내게 된다. 그런데 1917년 러시아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바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일본은 이 혼란을 틈타 1920년에 연해주를 무력으로 침입한다.
연해주에 사는 일본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 아래 대대적으로 러시아 혁명 세력과 한인들을 체포하고 학살을 자행한 4월 참변을 일으켰다. 1920년 4월 5일 아침, 마침내 블라디보스톡을 지나 우슬리스크까지 공격해온 일본군에 의해 최재형은 집에서 체포된다. 취조도 재판도 아무것도 없었다. 핫샤! 이렇게 항일운동의 거목 최재형은 일제에 의해 쓰러졌다.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고 러시아의 자산가가 되어 항일운동에 뛰어든 최재형. 하지만 최재형을 지켜줄 조국은 어디에도 없었다. 러시아 국적의 한국인 최재형. 자산가로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최재형.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최재형은 천천히 차갑고 어두운 역사 속으로 그렇게 잊혀져 갔다. 최재형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항일 독립운동의 공로는 최재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수천 명 무명 전사자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보존하기에 이미 늦어버린 역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